신라 현가를 마치고 이제 고려시대의 시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장르는 고려가요입니다. 자, 고려란 말이 붙어 있죠, 앞에. 자, 고려가요는 고려시대에 누가 지어 불렀느냐. 주로 이제 우리가 시가 장르를 이해할 때 맨 처음에 그 시가를 주로 향유한 계층, 주로 지어 부르고 노래를 부른 그 계층이 이제 누구인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고려가요는 민중들이 불렀습니다. 민중들이. 그래서 민요적인 특징을 띠고 있고요. 자, 그런 이유에서 고려시대의 가요를 고려의 소교, 자, 속세에서 사람들이 부른 노래, 자, 소교라는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 자, 고려가요는 노래 가사로서 백성들 사이에서, 민중 사이에 주로 불렸기 때문에 민요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그 운율이라든가 율격적인 특징이 이제 따라 부르기 쉬운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자, 리듬이 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리듬과 운율을 지니고 있을까요? 대체로, 자, 전부 다는 아니고 대부분 삼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삼음보라고 하는 건 끊어 읽었을 때 한 그 마디 안에 세 개의 마디가 규칙적으로 들어있다는 뜻이죠. 자, 밑에 청산별곡의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서 한번 삼음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이제 두 줄이 묶여 있는데 여기까지가 한 줄이고요. 또 여기까지가 한 줄입니다. 여기까지가 한 줄이고 여기까지가 한 줄입니다. 자, 이 한 마디, 이게 한 마디입니다. 이 한 마디 안에 몇 개의 덩어리가 끊기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는데요. 끊어 읽기를 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살월이 났다라고 한 번에 우리가 읽을 수 있겠지만 노래 가사로 부를 때에는 좀 느리게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살월이 끊고, 자, 여기 지금 약간 지금 잘못 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랐다가 빠져야 돼요. 원문에는 이게 지금 약간 그 타이핑할 때 표기가 잘못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살월이가 한번 나오면 여기서 끊깁니다. 자, 여기 세 글자로 한 마디가 한번 이 마디가 끊기겠죠. 그 다음 살월이 랐다를 한꺼번에 읽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노래로 천천히 느리게 불렀기 때문에 살월이 끊고 또 살월이 살짝 끊깁니다. 요 사이에 또 한 번 세 글자가 오죠. 이거 여기 두 번째 음보가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랐다는 이제 이렇게 끊어서 세 번째 음보가 끊기는데요. 그래서 마디가 세 개의 음보, 3음보로 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랐다는 두 글자가 되겠습니다. 음보율은 3음보가 되겠고 글자 수는 3, 3, 2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3.3.2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음수율과 음보율, 음수율은 3, 3, 2조, 음보율은 3음보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디인 청산의 살월이라도 같은 방식으로 읽어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첫 번째 음보 청산은 세 글자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살월이 랐다 한 번 더 살짝 끊고 두 번째 살월이로 3으로 끊을 수 있겠고 세 번째 랐다는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규칙적으로 3, 3, 2조에 즉 3, 3, 2조 음수율에 3음보의 음수율이 규칙적으로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이렇게 일부러 이 형식에 맞춰서 지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음 역시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해 똑같이 3, 3, 2가 반복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이제 올라가서 삼음보 율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분연체 형식, 연이 구분되어 있다. 분연체역은 다른 말로 분장, 자, 분장이 되어 있다. 혹은 분절이 되어 있다. 절이 구분되어 있다. 분절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절과 장이 연이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 건 노래 부를 때 1절, 2절, 3절 이런 식으로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반복 변형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분연체는 노래 가사의 일반적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고려가요는 대부분 다 분연체 형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다 보면 여기 청산별곡도 지금 여기 1년이 여기서 끊기고 연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2연이 나옵니다.
자, 뒤에 이제 8년까지 나오게 되는데 여기 프린트는 2년까지만 일단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일단 연의 구분을 즉 분연자 형식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 연마다 후렴구나 여음이 삽입되어 있다. 자, 후렴구는 좀 길이가 깁니다. 길이가 길고요. 자, 각 절이나 연의 끝에 규칙적으로 반복됩니다. 자, 여음은 주로 감탄사, 난 나나 이런 이제 감탄사 중심이고 길이가 짧습니다. 여음구는 의미는 대체로 의미는 없죠. 여음구는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후렴구는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후렴구와 여음구는 길이의 차이가 있고 후렴구는 규칙적으로 절이나 연의 끝에 반복되는 게 후렴구이다. 여음구는 끝에 반복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들어가는데 길이가 짧고 감탄사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면 되겠는데요. 자, 후렴구와 여음구를 밑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청산별곡을 보면 1년의 마지막에 얄리얄리 얄라정 얄라리 얄라가 1년 마지막 끝에 나와 있고 이것이 길이가 꽤 길죠. 자, 일정한 위치에 반복되는 걸 이연의 끝에 가보면 또 역시 이연 끝에도 여기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됨을 좀 길게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길이도 깁니다. 따라서 이건 후렴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자, 여기 후렴구를 확인해 볼 수 있고 각 연의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청산별곡에는 여음구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보면 중간에 감탄사 같이 길이가 짧은 부분들이 끼어 있는 건 나와 있지 않은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이제 올라가서 고려가의 그 다음 특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세적이다, 즉 현실적이다. 자, 이거는 관념적이지 않다. 현실의 삶의 문제, 사랑과 이별, 또 먹고 사는 것의 어려움, 삶의 고통, 자,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향락적이다. 자, 술을 마신다거나 남녀 간의 애정을 표현한다거나, 자, 그런 남녀 간의 애정과 술은 굉장히 우리 삶에서,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좀 과도하게 좀 표현하면 향락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주제로 표현하면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이별의 안타까움 등의 주제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이건 당연히 평민들의 소박하고 풍부한 정서를 또 진솔하게, 거짓되게가 아니라 진솔하고 솔직하게, 진실하고 솔직하게, 즉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주로 평민 계층에서 향유가 되었고, 자, 평민 계층에서 이것이 많이 유행되어 불려졌기 때문에, 자,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오다가 이것이 우리 문자는 없었지만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주로 구전되어 오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채록, 한글로 채록 기록됩니다. 채록이란 말은 수집되어서 기록되었고요. 자, 그리고 조선시대 궁중에서 연회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음악이 필요하죠. 그때 좀 고상한 어떤 그 궁중 음악이 있습니다. 그걸 아악이라고 하는데, 고상한 음악인 아악도 연주가 되고 불렸지만, 제가 좀 속된 이 속세에서, 즉, 대중들 사이에서 불려진 그런 노래도 가끔 기록되거나 또 수용되어서 불려지곤 했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속세 음악이라는 뜻입니다. 자, 궁중의 아악가, 즉 아악 말고 소각으로서 고려가요가 소각으로 수용되었다. 그것이 기록되어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밑에 나오는 청산별곡도 고려시대에
엄청 유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입에서 입으로만 구전되어 오다가 한글 창제 이후에 비로소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한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 조선시대에 취록되었다.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 보겠습니다. 의란 말은 같이 어떤 점에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 자, 내용은 평범 소박하지만 민중들의 삶과 생활 감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자, 그런 이제 당시 우리 고려시대 우리 선조들의 생활 감정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경쾌한 리듬이 발달되었고 노래 가사였기 때문에 후렴구 같은 걸 사용해서 어떤 문학적 기교와 수법을 쓰고 있는지, 자, 그런 장치나 테크닉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작품인 청산별곡을 지금 여기 1년만 가지고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창비교과서에는 자, 그 6단원 1과 앞에 단원 길잡이 앞에 조그맣게 실려 있습니다. 1, 2연이. 자, 그럼 내용적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우리가 이제 형식적인 측면에서 운율을 3, 4미조의 음수율과 3음보 음수율을 확인해 봤고, 이를 주로 지어부른 계층이 민중, 서민 계층임을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런 것을 기본적인 걸 전제로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살얼이 났다는요,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살고 싶구나. 살리라 혹은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청산에 살고 싶구나. 자, 청산은 푸른 산인데, 자, 자연을 가리키겠죠. 기본적으로 푸른 산이니까. 근데 이 자연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자, 민중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청산은, 이 자연은 일단 현세 속에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이상적 세계의 의미가 있겠죠. 즉 이상향의 의미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고려가요 청산별곡이 지어지던 시기에는 고려 시대에 보면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뭐 무신의 난이 계속 있었고, 또 홍건적의 침입도 있었고, 또 그리고 원나라의 침입도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좀 살만하면 전쟁이 터져가지고 죽기 일쑤고, 또 잘 갖고 뒀던 농토가 짓밟히고, 또 살기 위해서는 다 그거 버려두고 산속으로 도망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삶이 고난스러웠습니다. 자, 그런 삶의 정치적 내우회한, 그런 정치적, 사회적 안쪽으로는 근심과 외적으로는 또 근심, 이걸 내우외환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기에 청산이란 곳은 목숨을 부지하고 삶을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도피처의 의미도 있겠습니다. 자, 기억합시다. 청산은 자연을 가리키는데 그 의미는 이상향 혹은 도피처의 의미가 있다. 자, 지금 첫 번째 연에서 지금 두 구절을 분석해 봤는데요.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청산에 살고 싶구나. 자, 살얼이가 몇 번 나왔습니까? 살얼이가 3번 나왔죠. 자, 곱하기 3번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복법이 쓰이고 있네요. 자, 반복법이 쓰이면서 점층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것이 살얼이를 우리가 A의 내용으로 본다면 또 한 번이 살얼이 나왔으니까 A라고 볼 수 있고, 청산은 글자가 바뀌었으니까 B라고 볼 수 있고, 살얼이는 또 한 번 똑같은 것이 나왔으니까 A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반복이 A, A, B, A의 반복을 보여준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머루랑 다래랑 먹고, 여러분들 산속에 들어가면 먹을 게 없습니다. 소풍을 가는 게 아니라 정든 그 삶의 그 장소, 자기 집을 버리고 산속으로 도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먹을 것이 필요한데, 자, 싸가지고 가는 거는 제한돼 있고 결국은 산속에서 먹을 걸 조달을 해야 되는데, 먹을 게 머루하고 다래. 이거는 머루는 산성 열매인데요. 지금의 키위의 야생 버전, 그러니까 들판에 있는 야생 키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머루하고 다래도 역시 열매인데요. 자, 머루와 다래를 먹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음식,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의 음식을 먹고,
청산에 살고 싶구나. 이게 좋아서 먹는다기보다는 전쟁을 피하고 정치 사회적 고난을 피해서 목숨을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 최소한의 음식을 먹고 청산에 살 수밖에 없구나. 자,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년의 이제 본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후렴구가 나옵니다. 자, 이제 후렴구의 특성을 한번 이해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자, 얄리얄리 얄랑셩. 딱 보기에도 이 후렴구는 의미는 없습니다. 어떤 후렴구는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죠. 가시를 보면, 위 징질과 태평성대라는 후렴구가 반복되어 나오는데 거기는 태평성대로구나 하는 그런 내용이 즉 의미가 들어있지만 여기 얄리얄리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죠? 얄리얄리 보면 되게 경쾌한 느낌이 들죠. 여기 보면 리을이 굉장히 반복되어, 자, 리을과 이응이 반복되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리을과 이응은 우리가 보통 자, 리을은 유음이고 그 다음에 이응은 비음인데, 자, 이게 유성음, 경쾌한 느낌을 주는 경쾌한 울림소리입니다. 우리가 자음체계표, 문법에서 우리 국어의 자음을 공부할 때, 자, 리을과 이응은 울림소리 계통에 속하는데요. 이 울림소리는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 후렴구는 리을과 이응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경쾌한 분위기, 자, 경쾌한 분위기를 부각시키고 있고요. 자, 그런 이 후렴구의 이 분위기는 자, 본문에 자, 전쟁을 피해서 산속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다는 자, 본문의 분위기는 마이너스입니다. 도망가는 거니까. 근데 후렴구의 분위기는 플러스가 되겠네요. 경쾌하니까. 자, 이렇게 본문과 후렴구의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자, 대조가 됩니다. 대조 대비가 되네요. 즉 일치하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일치하지 않아요.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이렇게 된 건 실수했다라기보다는 본문의 칙칙하고 힘든 삶의 고난을 좀 벗어나고 싶다. 대조되고 일치되지 않는데 그거는 자, 이 화자들의 소망, 자, 민중의 소망, 자, 벗어나서 현실의 칙칙한 어려움, 고난을 벗어나서 자, 좀 밝게 살고 싶다. 고난을 좀 벗어나고 싶다는 민중들의 소망을 반영하는 것이다. 자, 민중들의 지향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1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청산에 살고 싶다. 동경. 자, 청산을 동경하는 내용이 1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연으로 넘어가서 정리해 볼게요. 자, 울어라, 울어라, 새요. 자, 울어라. 리을을 땡겨보면 울어라. 혹은 우는구나. 자,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요. 자, 우는구나가 반복되고 있네요.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요. 자고 니러. 자, 두음 법칙에 의해서 니은 탈락하면 그리고 리을을 땡겨줘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새요. 자, 역시 자, 여기도 여러분 세여가 글자가 잘못 나왔네요. 이걸 빼볼게요. 글자가 3. 자, 울어라 3, 세여. 2가 됩니다. 자고 니러 울어라 세여. 자고 일어나 울어. 여기는 자고 니러가 4가 되겠고 울어라가 3이 되어서 글자 수가 한 글자가 좀 늘어났습니다만은 3, 3위조의 글자 수를 대체로 지키고 있고 3음보로 이렇게 끊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요.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새요. 자, 화자가 이제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머루다래랑 먹고 이렇게 전쟁을 피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새가 울고 있어요. 사실은 그 새는 어때요? 그냥 아침에 배가 고파서 혹은 일어난 기념으로 기분 좋게 지저귀고 있는 거라고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자, 왜 화자는 그것을 우는구나라고 인식하고 있을까요? 그럼 이때 우는구나는요. 누구의 감정입니까? 화자의 감정이에요. 전쟁을 피해서 도피해 있기 때문에 화자의 감정을 누구한테? 새한테 그렇게 강요하고 있네요. 자, 우리가 이런 수법을 뭐라고 합니까?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새는 감정이입을 위해서
동원된 객관적 사물이죠. 자, 눈앞에 이 새가 지저귀고 있어. 자, 객관적인 그 사물에 화자의 슬픈 감정을 자, 이입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재를 가리켜서 문학의 용어, 시적인 개념으로는 뭐라고 부르죠? 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감정이입으로 쓰였고, 자, 이 소재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죠. 화자의 정서와 일치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앞에서 배웠던 유리왕이 쓴 황조가, 고대가요 황조가를 보면 꾀꼬리가 나오는데, 꾀꼬리도 객관적 상관물인데, 그때 꾀꼬리는 객관적 상관물이지만 대조적 관계를 갖고 있죠. 일치하는 게 아니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같은 객관적 상관물도 두 가지가 있는데, 화자의 정서와 일치하는 감정이입적 수법이 있고, 화자의 정서가 대조가 되면서 화자의 그 슬픔이나 아픔, 정서를 강조 부각시켜주는 대조적 상관물이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일치, 동일시적 상관물입니다.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새요. 역시 울어라가 하나, 둘, 세 번 나왔습니다. 자, 점층 반복법이 쓰이고 있고요. 세 번 나왔으니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널라와 씨름한 나도. 자, 여러분, 이 라와는 현대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조사인데, 뭐뭐보다, 너보다, 자, 뭐뭐보다라는 조사, 부사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너보다, 너는 누구 가리킵니까? 자, 여기에 새를 가리키겠네요, 새. 그러므로 새를 너라고 불렀으므로 인칭, 2인칭으로 표현되었고, 기본적으로 의인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요. 너보다로 비교했으니까 비교법도 역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보다, 의인법과 비교법. 씨름, 걱정이 한, 여기 일단 한은 띄어쓰기가 원래는 되어야 되겠는데, 하다라는 말은 많다는 뜻이 되죠. 너보다 걱정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울고 있어.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슬프고 힘든데, 전쟁을 피해서 산속으로 도망쳐 있다 보니 너도 나처럼 울고 있구나. 그러면서 화자가 이 새에게 감정이입을 했을 뿐만 아니라 화자가 새도 자기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새를 화자와 새는 무슨 관계? 동병상련,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 같은 병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상 연민의 감정, 연민과 위로의 감정을 느끼는 거죠. 화자의 새는 동병상련의 관계에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화자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얄리얄리얄랑성, 얄라리얄라. 역시 똑같이 경쾌한 후렴구가 반복되어 같은 위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의미는 없지만 경쾌한 분위기는 경쾌하고 그것이 본문의 내용과 역시 대조가 되겠습니다. 일치하지 않죠. 자, 대신 뭘 나타낸다? 그렇습니다. 민중의 소망과 지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연의 주제를 정리를 해 봐야 되겠네요. 자, 이연의 주제.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새를 바라보면서 삶의 슬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니로라, 새여, 라따는타, 이 종결 어밀 등에서 영탄법이 기본적으로 구사가 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다양한 표현법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는 여러분들 이제 이 청산별곡을 정리한 것이 아니고 청산별곡을 비롯한 여러 작품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고려가요의 주제를 대충 정리해 봤을 때 어떤 일반적인 주제를 보이고 있는가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자, 대체로 대표작이 이제 가시리와 석영별곡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작품들은 이별을 주제로 하고 있고요. 자, 현실적 소재, 현세적인 어떤 경향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연모,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게 동동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사친, 부모에 대한 그리움,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효를 표현한 것은 상호곡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남녀 간의 서로 뜨거운 러브, 자, 뜨거운 사랑을 표현한 것이 쌍화점, 만전춘 별사, 이상국 같은 작품들은 진짜 약간 야설적인 가사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조, 남녀 간의 사랑의 지조와 절개를 변치 않는 마음을 표현한 게 정석가가 있고요. 자, 주술적인 내용, 자, 우리 삶의 소망이나 소원을 빌고 그것을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그런 주술적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초연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생 무상을 노래한 것이 청산별곡이다. 자, 아까 삶의 슬픔, 청산 동경, 다 이런 것들이 자, 전쟁통에 삶이 깨진 그런 상황 속에서 삶의 어떤 무상함, 인생 무상, 자, 허무함을 노래한 거, 자, 그런 주제로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있네요. 자, 이런 주제를 보여주는 게 청산별곡이다. 자,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삶의 현실적인 욕망들, 현세적인 감정을 진솔하게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고려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 경기체가는 여기 이것도 고려시대의 시가인데요. 경기체, 이 체는 문체를 가리킵니다. 경기라고 하는 문체를 갖고 있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좀 생소한 이름이죠. 자, 개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체가는 고려시대 무신난 이후에 자, 문벌 귀족, 그러니까 문벌 귀족은 전통적인 귀족 계층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권력층입니다. 오랫동안 고려시대의 권력을 장악했던 최씨 가족, 최충, 이런 최충 등등, 그런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몰락하고 새롭게 등장한 신진사대부. 나중에 이들이 이제 나중에 조선시대에 와서 양반 계층으로 이제 부상을 하는데, 고려시대의 무신난 이후에 신진사대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보통 유교, 유학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런 유학의 이념으로, 자, 유학의 이념은 신진, 새로운 뉴 트렌드였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자신감과 뭐라 그럴까요? 어깨에 뻥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 그래서 귀족 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향유계층이 귀족입니다. 자, 귀족이 주로 불렀기 때문에 그 내용도 역시 귀족 계층의 정신세계, 귀족의 세계관을 표현하고 있겠죠. 당연히 자, 그런 특징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밑에 보면 퇴폐적이다, 향락적이다. 그죠? 술 먹고, 향락,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누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지식, 글과 책 같은 것들, 지식을 주로 자랑하고, 똑똑하다, 이거죠. 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주로 삼았습니다. 이런 귀족 문화의 특징들이 주제상으로 여기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우선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리고 이 경기체가의 형식적 특징이 뭐냐면 후렴구, 경기 어떠하니, 이 후렴구가 반복되는 특징이 있는데, 자,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후렴구는 이 경치 경자 혹은 모습 경자입니다. 자, 우리가 책을 읽는 모습, 자, 우리가 술 마시며 노는 모습, 우리가 그네 타며 남녀 간에 같이 손잡고 그네 타는 이런 정말 즐거운 모습이, 그것이 그 즐거운 모습, 그것이 어떠하니 있고 어떠하냐, 짱이지, 부럽지 하면서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경기 어떠하냐, 자, 내 모습 어때? 짱이지, 이렇게 자랑하는 이런 경기 어떠하니 그런 후렴구가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경기체라는 명칭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후렴구는 양반과 신진사대부들의 어떤 정서, 그들의 자신감, 자긍심, 좋게 말하면, 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겠죠. 자, 특징을 더 가보겠습니다. 자, 이 경기체가 노래의 가사였기 때문에 여러 개의 연으로 되어 있고요.
이건 고려가요 비슷하죠? 여러 개의 연이 모여서 한편 노래를 부르는 분연체 똑같습니다. 고려가요도 분연체, 경기체가도 분연체. 그리고 일단 당시에 고려가요가 대중적인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그 음보가 3문보였던 거 아까 얘기했죠? 고려가요는 대체로 3문보를 이루고 있다. 마찬가지로 경기체가 역시 대체로 3문보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강렬은 대체로 6행으로 되어 있고 전대절, 후소절. 자, 6행인데 앞에 4개는 전대절. 자, 뒤에 2개는 후소절. 앞에 있는 건 큰절, 뒤에 있는 건 소절. 이런 뜻이죠. 별 의미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려가와 경기치가를 비교하는 내용이네요. 자, 공통점은 연이 구분되어 있다. 삼문보이다. 아까 얘기했죠. 차이점은 향유계층이 고려가는 평민인 반면에 경기치가는 귀족 문학입니다. 자, 구전태 오더가 한글로 기록이 되었고, 자, 경기치가는 당연히 그들 자신이 벌써 한자로 기록을 했습니다. 아는 게 한자니까요. 당시 우리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 이 고려가들은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 한글로 기록이 될 때, 한글로 기록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양반 사대부가 그것을 한글로 기록을 했는데, 이들은 유교 이념, 자, 고상한 또 근엄한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고려가요의 그런 뜨거운 남녀 간의 사랑, 이별의 아픔 같은 걸 노래하는 이런 가사들을 남녀 간의 상열, 서로 뜨거운 연애 감정을 혹은 행위를 담고 있는 가사라고 해서 이거를 비판했습니다. 남녀 상열지사라고 비난을 받았다는 얘기죠. 누구에 의해서? 양반에 의해서 자, 이렇게 남녀 상열지사로 비난의 대상이 됐다. 라는 특징을 기억해 두고요. 자, 경기체가는 나중에 이게 신진사대부 귀족들이 주로 지어 부르면서 여러분 이 신진사대부가 조선시대에 와서 조선의 건국 건국의 주된 세력이 되었지 않습니까? 정도전 같은 사람들. 자, 이들이 이제 이런 경기치가의 전통을 약간 변형시켜서 건국을 칭송하는 악장 문학으로 계승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악장 문학은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이제 바로 이어서 악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악장이라는 장르는 굉장히 짧은 시기 동안만 존재했고요. 자, 기본적으로 궁중에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조선시대로 이제 넘어왔네요. 조선시대 궁중에서 주로 사용되었고, 자, 궁중에서 사용되다 보니까 종묘의 재양, 종묘는, 자, 왕들의, 선조 왕들, 그러니까 조선시대 왕들의 위패를 모신 것이 종묘입니다. 자, 그 선조 왕들의 위패를 모신 곳에 가서 재향, 자, 제사를 드리거나 여러 가지 의식과 행사, 파티 같은 거, 파티나 연애나 파티, 그리고 제사 의례를 할 때 이 악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때 부르던 송축가, 조선에 대해서 송축을 하고 왕들에 대해서 송축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왕조의 창업과 문물과 제도를 송축하는 내용을 혹은 왕덕을 기리기 위해서 주로 그런 어떤 궁중 행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창작되었던 것이 이 악장 문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악장은요, 대표적으로 예컨대 우리가 이제 국어의 어제와 오늘에서 배웠던 용비어천가가 있습니다. 용비어천가. 그런데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물세. 이런 구절 기억납니까? 자, 이게 용비어천가인데요. 그 용비어천가에서 왕조가 번성하기를 기원한 내용을 담고 있죠. 대체로 2절 삭구 형식을 갖고 있고요. 자, 궁중에서만 주로 사용했고, 따라서 양반 계층도 아니고 궁중의 일부 신하들과 왕족들만 이걸 향유했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또 목적성이 강하다 보니까 문학적으로는 가치가 낮았고, 따라서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한시 볼게요. 자, 한시는 한문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한문시. 여러분, 이 한시는 앞에 고대가요의 한혁시와
구분해야 돼. 고대 가요는 우리가 봤던 구지가, 황조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지가, 황조가는 원래는 우리말로 지어진 겁니다. 우리말로 지어진 것인데 당시에 우리말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한문으로 번역되어서 기록되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한역시라고 하죠. 자, 한역시와 한시는 다른 겁니다. 한역시는 우리말로 지어지고 나중에 문자가 없어서 한문으로 번역된 것이고, 한시는 처음부터 그냥 번역한 게 아니라 한문으로 지은 거예요. 자, 중국의 시가 형식을 따른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국문학의 범주에 포함시키느냐. 자,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겠는데요. 자, 한문의 형식을 빌었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아 표현하기 때문에 자, 이거를 우리 국문학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한시는 당연히 한문을 쓸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양반 사대부 계층이 주로 지어 불렀고요. 자, 한시는 고려 시대부터 주로 나타나고 조선 시대도 꾸준하게 창작이 되었습니다. 자, 간혹 기녀와 양반가의 여자들, 기녀들은 신부는 천민이었지만 자, 한문을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한시를 짓기도 했고요. 양반가의 사대부가의 여인들, 부인들도 한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자, 한시는 자, 일단 당시 유교 이념을 노래하는 것들도 있지만 주로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거나 혹은 풍자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등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뒷부분 고채시와 근채시, 이건 몰라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한시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프린트에는 정지상의 송인을 지금 예시문으로 갖고 오고 있는데요. 이 정지상은 고려시대의 유학자입니다. 고려시대 사람이고요. 굉장히 그 유학에 능통했고 천재적인 인물입니다. 자, 4살 때 한문으로 시를 지었다고 하니 얼마나 그 지식의 습득이 빠른 어떤 수재형 인물이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가 남긴 대표적인 한시가 되겠습니다. 제목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송인이라고 하는 건 보낼 송자입니다. 보낸다. 자, 보낸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와 이별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이는 사람의 인자니까 사람과 이별. 자, 그 사람은 주로 사랑하는 연인이 되겠죠. 자,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 그러니까 이별의 한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목에서 벌써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 보면 한 줄이 7글자의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7원. 자, 각 줄이 7글자로 되어 있고요. 그 7글자의 줄이 하나, 둘, 셋, 넷, 기승전결. 자, 4개의 구로 되어 있죠. 우리가 이런 걸 가리켜서 칠언절구라고 합니다. 칠언절구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 현대어로 번역을 좀 해볼게요. 자, 비개인 긴 뚝에 풀빛이 곱다. 자, 풀빛이 색깔이 점점 푸르러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계절이 지금 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풀빛은 플러스 이미지면 생명력이 약동하고 봄에 비가 왔을 때 하루가 다르게 그 풀빛 색깔이 푸르러지고 고와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풀빛이 고운데, 그런데 나는, 자, 여기서 나라고 하는 1인칭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나는 남포라는 곳에서, 남포는 대동강에 있는 포구입니다. 옛날에는 강가에도 배를 이렇게 건너주는 조그만 포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대동강에 있는 남포인데요. 남포라는 그 포구, 그러니까 배 타는 곳이죠. 님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동강에서 이별을 하고 있네요. 자, 남포라는 공간적인 이 기능은 뭡니까? 이별의 장소, 이별의 공간이 되겠네요. 님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릅니다.
자, 화자는 지금 슬픈데 봄의 풀빛은 파릇파릇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봄은 이거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자, 화자의 슬픔의 정서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어떤 기능을 하겠네요. 나는 슬픈 노래 부르겠습니다. 이때 풀빛이라는 이 자연물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자, 인간의 이별과 푸르러지는 자연의 생동함, 생명이 인간과 자연의 대조대비라고 하는 우리가 이게 시가에서 많이 나오는 수법이죠. 내 마음은 슬픈데 하늘 보니 하늘이 너무 예쁘고 색깔이 곱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대비의 수법인데요. 자, 이것은 화자의 슬픔과 슬픔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기능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회에서 시각적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죠. 슬픈 노래 부른다, 청각적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동강물이야 언제나 마르려나. 자, 서리법으로 묻고 있네요. 여러분, 강물이 완전히 마르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자, 강물은 이제 물론 뭐 수만 년, 수십만 년이 지나면 강도 없어지거나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우리 인간이 살아있을 때 몇십 년 동안은, 자, 몇백 년 동안은 강물이 마르거나 달라지지 않죠. 대동강물이야 언제 마르려나. 자, 마르지 않는다. 대동강물은 마르지 않는다. 마를 수가 없다. 왜? 나의 이별의 눈물, 나의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그 푸른 강물에 보태지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나의 눈물이 강물에 보태지기 때문이다. 자, 이게, 자, 이 기승전결, 이 전구, 삼구와 사구의 내용이 도치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보태기 때문에 그 결과 강물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도치법을 써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자, 푸른 물결은 이 푸른색의 이미지, 역시 시각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푸른색의 시각 이미지는 굉장히 슬픔의 정서를 역시 강조하고 심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주제는 아까 확인했습니다. 이별의 정한을 다루고 있고, 표현상의 수법은 뭡니까? 자, 서리법도 쓰이고 있고, 동시에 자연과 인간의 대비, 그리고 도치법이 사용되고 있다. 자, 시각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다. 청각 이미지도 있다. 자, 감각적인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언해로 넘어가 볼까요? 자, 언해는 자,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언은 언문, 즉 한글을 가리키고, 자, 해는 한글로 해석한 것, 즉 번역한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럼 무엇을 한글로, 어떤 것을 한글로 번역했을까요? 자, 그건 바로 원래 한문으로 쓰여진, 자, 한문으로 쓰여진 기록된 것들, 한문을 쉽게 우리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것을 언해라고 합니다. 자, 한문을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것, 언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때 이제 중국의 한시, 중국의 시인들, 중국의 뭐 당나라 때 이백이나 두보 같은 유명한 시인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시들을, 자, 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거를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자, 자, 훈민정음이 이제 창제된 이후에 우리 문자, 우리 글, 우리 한글이 있지 않습니까? 창기된 이후에 그 전에는 한문으로 전해오던 문헌, 자, 문헌이라고 하는 건 책이죠. 그 다음 문학 작품들을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언어의 어떤 한참 유행을 했는데, 왜냐하면 훈민정음을 창조한 이후에, 창조한 이후에 한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번역하는 것이 이제 활성화됩니다. 자, 그것이 우리 문학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불교적인 서적, 불교 문헌, 불교의 어떤 그 부처의 일대기라든가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혹은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을
우리 말로 번역하는 것이 석보상절과 어린석보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교, 자, 소학원에 같은, 자, 소학은, 자, 어린이 유학서, 그쵸, 틀렸네요. 어린이 교육용 유학책입니다. 어린이를 교육하기 위한 용도로 교육용으로 지은 유학서적인데 이거를 우리말로 쉽게 번역을 한 거죠. 자, 삼강영실, 또 뭐, 자, 뭐 부자유친, 뭐 부부유별, 자, 군신요의 같은 유교 이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문학서, 두시언해, 자, 두보, 중국의 유명한 시인인 두보가 있는데 그 두보의 한 시를 우리말로 번역한 겁니다. 자, 넘어가겠고요. 자, 이제 시조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시조 너무나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가 유교 이념을 주로 표현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자, 우리 고유 정형시라는 거 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더욱 발달해서 국문학의 대표적인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신흥사대부가 주체로 나서면서 유교의 사상과 그 다음 자연 친화, 자, 그 다음에 중인이나 기생계층이 나중에 이제 새롭게 신진사대부 말고도 중인이나 기생계층이 참여하면서 이별의 정환을 노래하거나 또 세태를 풍자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었고요. 즉 작자층이 확대가 됩니다. 처음에 양반 중심이었다가 그러면 작가층이 확대가 되면서 중인이나 기생들의 세계관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별의 정환이나 세태풍자 같은 새로운 주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자, 형식도 맨 처음 평시조 형식에서 평시조를 여러 개 연결시켜 놓은 연시조, 그 다음에 서민이 주로 지어 부른 사설시조 같이 다양한 형식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평시조는 뭐 다 알고 있죠?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연시조 두 수 이상이 붙으면 연시조가 되겠고요. 자, 강호사시가 옳은과 같은 작품들이 있고요. 사설시조는 조선시대 후기의 평민의식의 성장으로 새롭게 나타난 건데 3장은 유지하되 자, 두 구 이상이 길어진 거, 풍자와 해악을 담고 있다. 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 페이지 작품들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이방원은 고려 말 이성계의 아들이자 나중에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 2대 임금, 즉 태종 임금이 된 사람이죠. 자, 그가 고려 말에 이 시조를 지어 불렀습니다. 누구한테 이 시조를 지어 불렀냐면, 자, 당시 이방원은 조선을 건국하기 위해서 물민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고려 시대의 충신 정몽주라는 자, 충신의 대표 주자인데 이 사람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정몽주를 설득하기 위해서 자, 이 시조를 지어 불렀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들 삼 어떠하리사, 저런들 삼 어떠하리사. 첫 번째 줄이 사음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 4, 4, 4조가 드러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살면 어떻고 뭐 저렇게 살면 어떠하겠느냐. 만수산, 자, 그 어떤 산에 있는 칡은 여러분 칡농쿨, 여러분 칡농쿨 알죠? 이 칡농쿨은요 땅속을 파고들면서 엄청나게 얽혀 있습니다. 여러 이 땅속으로 칡농쿨이 막 이렇게 엉켜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엉켜 있고 이것도 엉켜 있고 서로 엉키면서 삽니다.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고 이 뿌리들이 얽혀 살면서 번성하게 되죠. 자, 이렇게 얽어진들 어떠하리? 자, 반복법을 기본적으로 쓰고 있고 어떠하리를. 그래서 반복, 점층, 강조가 쓰였고요. 기본적으로 어떠하리? 어떠하냐? 상관없다. 설의법을 쓰고 있고요. 우리도 이같이 얽어져 100년까지 누리자. 자, 융통성 있는 삶을 살자. 야, 정몽주, 너 고려의 충신으로
절개를 지킨다고. 이 시대의 흐름을 어기지 마라. 우리랑 같이 합세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융통성, 자, 절개를 고집하는 충절, 고려 왕에 대한 충절을 고집하는 정몽주를 설득하기 위해서 융통성이 있는 삶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 칡과 가재, 만수한 드렁 칡과 가재, 일종의 비유를 쓰고 있네요. 우리도 이같이 자, 직유법을 쓰고 있네요. 통해서 융통성 있는 삶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하여가라고, 일명 하여가라고 부르죠. 자, 이 시조 첫 번째 거, 자, 기억해 놓읍시다. 자, 두 번째 시조에, 자, 원천석이라는 고려 말에 이제, 역시 신하였는데요. 이 사람은 당시 고려 말에 이성계와 이방원 같은 새 왕조를 세우려는 어떤 신진사대부의 한 축이 있고, 같은 신진사대부였지만 정몽주와 같이 고려의 충절을 바치고 고려를 개혁하려는 그런 신진사대부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려 말에는 양반사대부가 자, 조선 왕조 건국, 조선 왕조를 건국하려는, 즉 혁명을 통해서 건국하려는 이성계와 이방원 혹은 정도전 같은 일파들이 있었고, 또한 신진사대부는, 두 번째 신진사대부는 정몽주 여기 원천석처럼 자, 이에 반대합니다. 고려에 대한 충절을 계속 다짐하는 그런 충절파가 있었죠. 자, 이들이 대립했습니다. 물론 정몽주 역시 이방원의 효율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죽임을 당하죠. 다 알다시피 선주교에서 이방원의 무사들의 철퇴에 맞아서 머리통이 깨져서 즉사합니다. 등등등. 아무튼 이렇게, 자, 원천성은 그런 맥락에서 고려 충신파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나오네. 눈마저 휘어진 대를, 자, 누라서 굽다 통곰. 눈. 자, 눈은 외적인 시련이 되겠죠. 자, 그리고 대나무. 대나무는 겨울에도 푸른색을 잃지 않고 아무리 추워도 얼어 죽지는 않습니다. 눈이 와도 눈의 무게에 의해서 조금은 굽어질 수 있겠지만, 자, 그것을 휘어지거나 그러진 않죠. 자, 절개에 있는 충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외적인 시련, 이성계 일파의 압박이 되겠죠. 자, 눈과 대나무는 대조적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대비되고 있네요. 뉘라셔, 누가 굽다고 했던가 굽어 있지 않다. 서리법으로 반문을 하고 있네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굽어질 절개라면 눈 속에 푸르겠느냐? 역시 서리법이죠. 아마도 세한 고졸은 너뿐인가 한다. 아마도 세한, 자, 세상, 이, 한, 추울한 자, 세상의 추운 계절에 홀로, 고자, 너 혼자, 절개를 지킨다. 세상이 험악하고 추울 때 홀로 절개를 지키는 존재는 너는 당연히 대나무를 가리킬 것이고, 자, 대나무를 인칭대명사로 표현했기 때문에 의인법이 쓰였겠네요. 너뿐이다. 네가 짱이다. 네가 절개의 짱이다. 하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너뿐인간다를 내모쳐 볼게요. 여기에 화자의 태도를 정리해 본다면, 자, 예찬의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주제를 한번 적어 볼게요. 주제 땡땡. 대나무 절개 플러스 예찬. 자, 표현상의 특징. 자, 이미지의 대조 대비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서리법이 쓰였고요. 의인법이 쓰였습니다. 자, 아까 이방원의 위의 시조, 여기 위의 시조는요, 아까 주제가 융통성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표현상에서 본 비유법이 쓰였죠. 비유, 직유법, 그 다음에 서리법, 반복법이 쓰였습니다. 자, 그 다음 거를 가보겠습니다. 이제 월산대군의
시조입니다. 자, 여기 월산대군도 이제 이 유명한 시조인데, 여러분 대군이라고 하면 왕자인데, 자, 이분이 여러분 왕자들이 이제 세자로 책봉이 되면 왕이 되는 어떤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대군이라고 하죠. 자, 이분도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자, 운이 좋지 못하게 좀 운이 없었죠. 나중에 이제 왕이 될 제목이자 능력이 있었지만 당시 정치적 배경에서 왕으로 추대되지 못하면서 좀 비운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 월산대군의 동생이 나중에 이제 성종 임금이 됩니다. 그래서 월산대군은 자기 동생이 왕이 되고 자기는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정치적인 어떤 역학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물러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간택을 받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가슴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 짱 박혀서 이 월산대군이 이제 파주, 지금의 고양시죠. 고양시 지역에 별장을 짓고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한강가에 나가서 낚시하면서 보냈습니다. 지금의 합정동에 보면 망원동 있죠. 망원정이란 정자가 한강 북쪽에 있는데 이 정자를 지어놓고 거기서 강을 바라보며 혹은 밤에 낚시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이 시도 망원정 앞에서 한강에서 배를 띄워놓고 밤낚시하던 그런 장면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가을 강에 밤이 드니, 자, 일단 밤입니다. 물결이 차, 강에 밤에 낚시해. 자, 이거 뭐 자연 속에 있는 거죠. 낚시합니다. 고기가 아니 물어요. 여러분들 자,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우리가 하는 사람은 어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업하는 어부. 근데 이 월산대군은 고기를 잡아서 생계할 일이 없죠. 자, 고기가 아니 뭅니다. 여러분, 낚시꾼들이 고기 잡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아니면 낚싯대를 들이워놓고 그 시간을 때우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그 경치와 시간을 즐기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당연히 낚시 그 자체의 자연과의 호흡, 그런 시간 자체를 즐기는 거죠. 자, 이 고기는 비유적으로 보면 어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 세속적인 욕망, 세속이나 등 물질적 의미가 있겠습니다.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고기가 아니 뭡니다. 자, 여러분 무심한은 아무 생각 없는이라고 일단 직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면적 의미를 한 번 더 의역을 해보면 욕심 없는 이라는 의미로 의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욕심 없는 달빛만 씻고, 여러분 배 안에 고기가 안 잡히니까 대신에 가을에 달빛만 씻고 옵니다. 이 달빛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욕심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달빛과 고기는 반대, 대조적 의미가 있겠습니다. 고기 없어도 좋아. 세속적인 물질, 출세, 권력 이런 거 필요 없어. 자, 이때 달빛 무욕의 삶, 즉 자연과 함께하는 자연 친화적인 삶이 되겠습니다. 자, 빈배 역시 무욕의 삶을 의미하죠. 달빛은 자연 그 자체인데 이것이 이제 자연 친화적인 삶이 되겠고, 빈배 역시 무욕의 삶 혹은 자연 친화적인 삶이 되겠고, 고기와 빈배 역시 대조적 의미가 있겠습니다. 고기와 달빛도 고기와 빈배도 그런 관계입니다. 자, 이제 주제를 정리해 볼게요. 주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제는 자, 가을 밤에 낚시하면서 어떤 삶에 대한 정서를 표출하겠습니까? 무욕의 삶 혹은 자연 친화를 추구하죠. 이게 주제가 되겠고요. 자, 표현상의 특징 어떻습니까? 대조, 대비가 쓰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기 나온 지금 세 개의 시조,
이런들 어떠하리 첫 번째 시조, 그리고 눈맞아 두 번째, 세 번째 시조들은 전부 다 양반 사대부들이 지은 시조이고요. 자, 원천석의 이 시조는 유교적 절개, 유교의 절개를, 그 다음에 하여간은 세상과 타협해라라고 하는 주제, 세상과의 타협, 그리고 융통성 있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세 번째, 월산대군의 시조는 자연친화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개의 시조는 공통적으로 어떤 주제를 담고 있습니까? 관념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양반의 정신세계를 관념적인 소재, 주제를 담고 있고, 현실과는 거리가 뭐죠? 자, 현실의 삶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음. 자,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고, 이 세 시조는 전부 다 평시조의 형식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네 번째 시조, 작자미상의 조선시대 후기 시조. 자, 이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설시조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사설시조는 기본적으로 평시조에서 갈라져 온 거기 때문에 평시조의 형식 중에서 공통점이 있는데요. 평시조의 어떤 점을 공통점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3장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면 여기까지가 초장, 여기 긴 부분이 중장, 여기 마지막 부분이 종장으로 되어 있네요. 자, 초장과 중장과 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3당 형식을 평시조에서 갖고 와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글자 수가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특히 중장이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장의 첫 구절, 여기 쉰바비, 이 종장 첫 구절은 종장 첫음보가 삼음절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무리 사설시조가 길어진다 해도 종장 첫음보의 삼음절은 절대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설시조의 경우에도 이게 두 번째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사설시조가 평시조와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 3장 형식의 유지, 그리고 종장 첫음보의 삼음절 유지. 이게 공통점이 되겠고요.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차이점은 두 구 이상이 엄청 길어지고, 특히 어디가 길어집니까? 여기도 보면, 자, 초장, 개를 연함은, 중장 미우님. 자, 특히 중장이 엄청나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게 차이점 첫 번째, 두 구 이상, 중장이 길어진 것.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 운율이 파괴됩니다. 운율이 일정 부분 파괴돼요. 즉 3, 4조의 글자가 파괴되고 글자 수의 규칙이, 또 사음보도 파괴됩니다. 일정 부분 중간중간 지켜지는 대목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파괴가 됩니다. 자, 이게 형식적인 차이점이 되겠고요. 또 내용적인 차이점으로 세 번째로, 자, 내용적 차이라고 적어 볼게요. 내용적인 차이로는 뭐가 있습니까? 자, 주제가 자, 현실적이 됩니다. 주제가 현실적이 되고, 자, 생활 감정을 그대로 진솔하게 표현하고요. 의서어나 의태어 같은 음성 상징어가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현실적이 되면서 풍자나 해악 같은 그런 약간 웃음을 유발시키는 표현 방법도 많이 나오고, 사회를 비판하는 비판적인 내용도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적인 특징도 조선시대 초기에 평시조의 내용과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내가 개를 10마리 이상, 10마리 정도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많은 개 중에서 요 개, 어떤 한 개가 있습니다. 그 개가 엄청 얄미우랴 서리법을 쓰고 있는데 얘가 제일로 얄밉다. 자, 초장의 글자 수가 보면 개를 연합니다. 첫 번째 구절, 개를 연화문이나 두 번째 구절, 기르되 세 번째 구절, 요괴같이 네 번째 구절, 그리고 얄미우랴 다섯 번째 구절. 자, 보니 첫 번째 구절이 지금 초장이 오음으로 되어 있네요. 자, 오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시조는 절대적으로 3434의 사음보를 깰 수가 없습니다. 그 깨면 평시조가 아닌데. 그래서 여기 음보율이 파괴되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얄밉다. 그러니까 왜 얄밉냐? 자, 미운 님이 오면, 내가 싫어하는 남자가 오면 꼬리를 회회 치며, 자, 회회 친다. 의태요. 뛰락 나리뛰락, 뛰락 나리뛰락 의태요. 자,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네. 내가 싫어하는 남자가 오면, 님이 오면, 자, 꼬리를 치면서 난리를 칩니다. 좋아한다는 얘기, 거꾸로.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님이 오면, 걔가 좀 짖어가지고, 그, 싫어하는 그 사람이 오지 못하게 막았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좋아하네? 걔가 이쁠 리가 없죠. 반겨서 내달리고. 내가 좋아하는 고우님이 오면, 뒷발을 버둥버둥, 이것도 의태요. 무르락 나으락 의태요. 캉캉 의성어. 역시 음성상징어를 쓰고 있네요. 짖어서 돌아가게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중장인데 중장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지고 있고, 자, 길이가 무한정 늘어나고 있죠. 자, 이렇게 내 마음과는 반대로 이 개가 행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쉰밥은 버리는 밥이죠. 버리는 밥이 그릇그릇 많이 나온들, 생긴들. 자, 더가 아니라 너 먹일 줄이 있겠느냐. 너 절대 안 준다. 미우니까 줄 수가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자, 일단 주제부터 정리해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 내가 싫어하는 님을 오히려 반기는, 자, 나의 마음과의 반대, 나의 마음과 반대로 행동하는 개에 대해서 뭐합니까? 원망을 하고 있죠. 사실은 걔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주제를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고요. 사실은 걔한테 원망함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걔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네요. 아마 님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 내용 속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상상해 볼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책임을 누구한테? 걔한테 걔한테 엉뚱한 데 가서 화풀이하고 있는 셈이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책임을 전가하는 이 화자의 태도가 우리가 웃음을 유발시키죠. 자, 해학적인 어떤 특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표현상의 특징을 볼게요. 표현상의 특징. 일단 기본적으로 서리법이 쓰였고요. 그리고 묘님이 올 때와 고님이 올 때를, 자, 거꾸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감각적, 음성상징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음성상징어. 자, 그러면서 이게 생동감을 주고, 현장감을 주죠. 자, 이런 효과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해학적인 웃음을 유발합니다. 자, 주의할 점은 여기에는 해학은 있지만 풍자는 없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해학은 맞지만 풍자는 없다. 자, 이런 표현상의 특징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일상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대조와 함께 뚜이락 나리띠락 반겨서 버둥버둥 누구랑 나으락 캉캉. 자, 대조법이 쓰인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시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 가사가 남았습니다. 가사는요, 자, 지금 이번 시험 범위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송미인곡, 삼미인곡, 상춘곡 같은 그런 가사 문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수능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들어봤을 터인데, 가사는 고려 후기에 발생을 했습니다만은 조선시대에 와서 사대부에 의해서 널리 유행했습니다. 자, 양반의 문학이죠. 귀족 문학입니다. 자, 근데 가사는 기본적으로 3, 4조, 그러니까 3, 4조니까 이건 뭐와 똑같습니까? 사음보. 이건 딱 보기에도 평시조의 형식과 똑같습니다.
평시조와 동일한데요. 다만 차이는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3장으로 자, 평시조가 3장으로 길이가 제한됩니다. 3장으로 제한되는데 가사는 길이가 3장으로 제한되지 않고 길이가 무제한입니다. 길이가 무제한으로 쓸 수 있어서 연속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사는 뭐 기행이라든가 자기 삶을 노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술문학은 어떤 일상적인 삶을 소재로 해서 자기 삶의 어떤 교훈이라든가 깨달음을 독자에게 가르치는 문학입니다. 그래서 교술 장르, 교술 문학이라고 해요. 자, 양반이 주로 상류 계층이다 보니까 당연히 강호한정, 강호한정은 자연친화 같은 말이죠. 그 다음 군신간의 충의, 충절, 군자의 미덕, 양반의 미덕, 안빈낙도 같은 관념적 주제를 주로 노래했습니다. 자, 이게 조선시대 전기의 양반 사대부가 주된 향유층이다 보니 당연히 그들의 세계관인 관념을 노래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그러나 후기에 가면서 약간 양상이 바뀝니다. 자, 임난을 기점으로 해서 조선시대 후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후로 길이가 더 장편화가 되고 산문화가 되고 평민과 여인들도 이 가사문학의 창작에 끼어들게 되죠. 확대가 되면서 그들의 세계관이 가사문학에 반영이 됩니다. 삶의 애환, 부녀자의 삶의 어려움, 전쟁체험 같은 다양한 작품이 창작되었다. 가사는 기본적으로 우리 한글로 쓰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잘 드러나고 이 가사문학이 발달되면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더 다듬어지고 더 세련된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가치가 있고 나중에 향유계층이 확대가 되면서 문학적으로 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의 민요. 자, 그럼 민요는 당연히 백성민자니까 일반 백성이 지어 부른 것이 되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민요는 구전되어 오는 것이 특징이 되겠죠.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것의 창작에 참여하면서 작자는 알려지지 않은 작자 미상 작품이 많겠습니다. 자, 일하면서 느낀 노동의 보람과 즐거움, 삶의 고통 등을 당연히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고요. 자, 민요는 대체로 사문보가 많습니다. 아리랑 아라리요. 자, 사문보란 걸 알 수 있죠. 자, 아리랑 하나, 아리랑 둘, 아라리요 셋. 사문보가 되겠네요. 또 어떤 노래는 사음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3, 4, 4, 4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혹은 7호조. 자, 아리랑은 7, 5조가 되고 자, 다른 것들은 사음보 자리는 주로 7호조의 이제 삼문보가 되겠고요. 아리랑 같은 경우요. 어떤 것들은 3, 4, 4, 4조의 사음보 자리도 있습니다. 주로 일하면서 많이 불렀기 때문에 후렴구가 발달이 되었고요. 자, 나중에는 이제 노동요로 시작이 됐지만 목적 없이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민요 역시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저동고 프린트 6단원 1과 우리 문학의 시가문학의 흐름에 대한 프린트를 정리를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잘 복습하고 머리에 기억 각인하셔서 시험 때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